이 영감탱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다음은 딸년 차례야. 우리 서연이는 그냥 평범한 애예요. 제발. 평범하네. 그럼 더 쉽겠네. 순한 애들이 돈벌이 잘해.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룸살롱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네. 그 손 평생 못 쓰게 해줄까? 야! 이년이 손님한테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네가 계속 저항하면 네 언니 사진을 지금 당장 인터넷에 올릴 거야.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목표 제거 완료. 복귀합니다. 제13특임대 소속 여군 하서연이 무전기에 대고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2년간의 대테러 작전이 마침내 끝났어요. 31살의 서연에게는 처음 받는 긴 휴가였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이 꿈만 같았죠. 동료들이 가족들 얼마나 기다렸겠냐며 농담을 던졌지만 서연은 씁쓸한 미소만 지었어요. 2년 동안 아버지와 나눈 연락이라고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몇 통이 전부였거든요. 서울 외곽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실까? 포장마차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한 서연은 아버지의 포장마차를 찾아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광경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거렸을 시간인데 포장마차 주변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더욱 충격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혼자서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은 찢어져 있었고 테이블 다리는 부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서연의 외침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한쪽에는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 끝에는 마른 피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예리한 눈에는 모든 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한 폭력의 흔적이었거든요. 그냥 취객이 시비를 걸어서 그래. 별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흔적이 취객 때문에 생길 리가 없잖아요. 서연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포장마차 옆 벽에는 마지막 경고라고 쓰인 낙서가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일부러 짓밟힌 듯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야. 이 일대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조합에서 나가라고 난리야. 그럼 보상금 받고 이사하시면 되잖아요. 보상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가라는 거야. 무허가 건물이라며 한 푼도 안 준다고.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터전을 이런 식으로 빼앗기고 있었다니. 해가 저물어가자 아버지는 부서진 포장마차를 억지로 정리하며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연도 옆에서 도우며 상황을 더 파악해 봤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내가 부대 들어간 지 6개월쯤 지나서부터.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됐나? 1년 반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이런 위협을 견뎌왔던 거였어요. 서연은 자신이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하며 임무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의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 9시쯤 갑자기 포장마차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들 5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차가운 눈빛과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서연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영감, 아직도 여기 있네? 선두에 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잖아. 이제는 강제 집행이야. 남자들은 거침없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서는 테이블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갓 끓인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졌고 접시들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만해요. 서연이 일어서자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오, 딸년이 왔네? 꽤 괜찮은데? 2년을 룸살롱에 보내면 한 달치 월세는 나올 것 같은데? 남자들의 저속한 농담에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2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살기가 온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딸년 차례야.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딸부터 건드릴 거야. 그 순간 서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적을 마주했을 때의 차가운 전투 본능이 깨어났어요. 내가 수류탄 던지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군.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전히 서연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서연이 일어서는 순간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여전히 서연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이 영감, 딸년 앞에서 더 창피당하고 싶어? 무릎 꿇고 비는 모습 좀 보여봐. 제발. 서연이 앞에서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욱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누구세요?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서연의 침착한 태도를 보며 비웃었어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 동네 재개발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가 우리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재개발이라면 정당한 절차가 있을 텐데요. 무허가라고 하셨는데 관련 서류는 보셨나요? 서연의 질문에 남자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서류?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야. 그럼 아버지께서 여기서 장사하신 게 몇 년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죠? 25해. 너 어릴 때부터 여기서.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25년간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내쫓으려 한다니. 25년이면 관습법상 점유권이 인정되는 기간인데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법까지 알고 있다니 예상 밖이었어요. 법? 여기서 법 타령하고 있어? 이 동네에서 법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처음 온 게 1년 반 전이야.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돈이요? 자릿세라고. 매달 50만 원씩 내라고 했어. 안 내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서연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재개발을 빌미로 한 단순한 갈치범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셨어요? 거의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아버지가 포장마차에서 번 돈 대부분을 이들에게 빼앗긴 거였습니다. 서연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신고했어.
2번이나.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민사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신고한 다음 날 더 심하게 당했어.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경찰서에 가든 어디든 가봐. 누가 내 말 믿겠어? 우리는 정당한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무허가 장사꾼일 뿐이야. 서연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선량한 상인들을 괴롭히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해왔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시한 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의 아버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홀로 버텨내고 있었던 거예요. 시시한 일이라고요? 이게 시시한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도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감지했어요. 야, 이년아. 목소리 좀 낮춰.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어른이라고 하셨나요? 무고한 사람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게 어른이 할 일인가요? 뭐야, 이년? 말대답하고 있어? 남자 하나가 서연에게 다가오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후회할 거예요. 서연의 차가운 경고에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후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후회를 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인연이 정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른한테 명령질이야? 남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전장에선 사람을 지켜냈는데 내 가족은 내 등 뒤에서 무너지고 있었구나.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포장마차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어디 있어?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과 아버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포장마차 앞으로 달려오는 건 서연의 언니 하윤정이었습니다. 35살의 윤정은 평소와 달리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손바닥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조폭들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여자를 보며 잠시 동작을 멈췄어요. 아빠, 서연아, 큰일 났어. 진짜 큰일이야. 윤정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는 피까지 나고 있었어요. 진호가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어. 집까지 찾아와서 가구 다 부수고 나까지 때렸어. 윤정의 남편 진호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 실패 후 도박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큰 빚인데? 5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어. 일주일 안에 못 갚으면 진호 손가락 자른다고 했어. 조폭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서로 음흉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여자를 이용할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잠깐만, 8천만 원 빚이라고 했나? 조폭들의 대장격인 남자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의 몸매를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돈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랑 일해. 무슨 일인데요? 윤정이 경계하며 물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악마와도 거래하고 싶었어요.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일. 하루에 50만 원씩 벌 수 있어.
몸만 좀 봐주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서연은 즉시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윤정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언니, 그놈들 말 듣지 마. 서연아, 그런데 달리 방법이 있어? 진호는 어디 숨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사채업자들은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윤정의 절망적인 표정을 본 조폭들이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채업자들이랑도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백이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정말? 정말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대신 우리 조건에 맞춰서 성실히 일해야 되지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속지 마. 이놈들은 선량한 사업가가 아니야. 뭐? 인연이 또 끼어들어? 조폭들이 화를 내며 서연을 노려봤지만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언니, 이놈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아버지한테 한 일 알아? 매달 50만 원씩 뜯어갔어. 총 700만 원이나. 뭐라고? 아빠한테 그런 일이? 윤정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라도 얘기했으면. 너희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때 조폭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윤정의 가슴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몸매 괜찮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뭐야 이 새끼가. 서연이 분노하며 일어섰지만 다른 조폭이 윤정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랑 가자. 오늘 밤 일자리 있어. VIP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 놓아요. 윤정이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더 셌어요. 싫다고? 그럼 8천만 원 빚은 어떻게 할 거야? 내 남편 강에 빠뜨려도 되고. 협박에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부하기 어려웠어요. 언니, 절대 가면 안 돼. 서연이 윤정을 말리려 했지만 다른 조폭들이 서연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여기서 아버지나 잘 돌봐. 언니는 우리가 아주 잘 돌봐줄 테니까. 제발, 하루만 참아. 8천만 원 문제 해결되면 바로 그만둘게.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이 한번 손에 넣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니, 저놈들 말 믿으면 안 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어? 진호가 죽을 수도 있다고. 절박한 상황에서 윤정은 결국 조폭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은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폭들이 윤정을 억지로 차에 태우려는 순간 서연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잠깐, 내가 대신 갈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연아, 안 돼. 언니는 가면 안 돼. 내가 가겠어. 조폭들이 서연을 훑어보며 음탕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너 같은 깐깐한 타입보다는 언니가 낫겠는데? 순종적이고 내가 더 점잖아. 그리고 언니보다 술도 잘 마셔.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흥미롭네. 그럼 둘 다 데려가자. 자매가 같이 일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 텐데. 안 돼. 한 명만 가는 조건이었잖아.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그때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따라갈게. 대신 언니는 집에 보내줘. 서연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이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대신 가자. 조폭들의 대장이 서연을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이들의 본거지를 파악하고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연아, 안 돼. 내가 갈게. 윤정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언니는 아빠 곁에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검은색 승용차에 탄 서연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상황을 분석했어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약 40분 정도 달린 후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야. 골든타임이라고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룸살롱이지. 건물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이곳이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룰부터 설명해 줄게. 조폭 중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첫째, 손님 앞에서는 무조건 웃어야 해. 둘째, 손님이 만지려고 하면 거부하지 마. 셋째, 술은 토할 때까지 마셔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모두 기억해 두고 있었어요. 룸살롱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소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고 이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집중됐어요. 신입이네. 꽤 괜찮은데? 군인 출신이라고 하던데 특이하겠어. 남자들의 시선과 대화에서 서연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은 참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자, 여기가 내 방이야. 룸 7번. 서연이 안내받은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원형 테이블 주위로 고급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고 대형 TV와 노래방 기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어. 한 여직원이 서연에게 화려한 드레스를 건네줬어요. 가슴이 깊게 파인 빨간색 원피스였습니다. 이런 옷은 못 입어요. 뭐, 못 입는다고? 여기서 일하려면 입어야 해. 손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다른 옷은 없나요? 없어. 이거 아니면 일 못해.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못해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9시쯤 룸 7번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4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모두 건설업계 관련 인물들이었어요. 오늘 새로 온 아가씨네. 이름이 뭐야? 서연이에요. 서연이? 예쁜 이름이네. 나이는? 31살입니다. 31이면 딱 좋은 나이네. 자, 여기 앉아봐. 한 남자가 자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술 따라줘. 우리가 오늘 기분 좋게 놀고 갈 테니까. 서연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 서울 외곽 재개발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상인들 대부분 정리됐고 몇 군데만 더 밀어내면 돼. 밀어낸다는 게?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 돈으로 해결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고.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의 포장마차 일과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아, 맞다. 그 포장마차 영감은 어떻게 됐어? 아직 버티고 있어. 딸이 군인이라고 하던데 오늘 그 딸년을 데려왔지. 여기로? 재밌겠는데. 군인 출신이 어떤지 궁금하네. 남자들이 서연을 바라보며 음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서연이가 직접 따라주는 술이니까 맛있게 마셔봐. 한 남자가 서연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님, 그런 건 좀. 왜? 부끄러워? 여기서 일하면서 뭘 부끄러워해? 남자의 손이 점점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뭐, 그만하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 해? 다른 남자도 서연의 반대편에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 우리가 돈 내고 놀러 온 건데. 남자들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의 어깨와 다리에 손을 대며 추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잔 더 받으시죠?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웃어야 예쁘지. 그때 한 남자가 서연의 뺨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손 평생 못 쓰게 해줄까?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만지면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전투 태세의 차가운 살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서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남자들을 바라봤어요. 들리지 않았나요? 다시 건드리면 그 손 평생 못 쓸 거라고 했어요. 인연이 정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나와?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남자의 비명이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2년간의 특임대 훈련으로 단련된 기술을 사용한 거였어요. 놓아, 놓으라고. 이제 알겠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손목을 놓아주자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아, 인연이 손님한테 뭐 하는 거야?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며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던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인연이 갑자기 돌았어. 손님 손목을 부러뜨렸다고. 경비원들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추행을 당해서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그분이 먼저 저를 만졌어요. 성추행?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성추행이라고 해? 여기서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경비원의 말에 서연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곳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당연하다고요?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일단 사무실로 와. 경비원들이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가볍게 피해버렸습니다. 특임대에서 단련된 민첩성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어요. 저를 건드리지 말고 얘기합시다. 인연이 정말 순순히 안 따라오겠다는 거야?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돌아보니 포장마차에서 봤던 조폭들의 대장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더 많은 조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형님, 신임년이 손님한테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 뭔 난동을 부렸다고? 대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포장마차 영감의 딸년이지? 첫날부터 사고를 치네. 사고가 아니라 정당방위예요. 성추행을 당해서 막은 거라고요. 성추행? 여기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대장이 크게 웃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여기 룰을 몰라서 그런가 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여기서는 손님이 왕이야. 손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룰은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럼 내 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갑작스러운 언니 얘기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가 뭐요? 내가 여기서 말썽 부리면 언니가 대신 와야지. 그리고 내 아버지도 가만두지 않을 거고. 협박에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어요. 이들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사람들을 조종하는 비열한 놈들이었습니다. 선택해. 순순히 일하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고생하든지.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과 맞서 싸우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가 조건을 달 입장이야? 제가 성실히 일할 테니까 언니와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대장이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말 잘 들으면 가족들은 안전할 거야.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조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순간 룸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경찰이? 예. 지금 1층 로비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온 김에 이들의 범죄 행위를 모두 폭로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이제 경찰한테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내가 신고했어? 아니요. 하지만 경찰이 왔으니까 좋은 기회죠. 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이 경찰에게 증언하면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2년을 당장 어디든 숨겨. 안 돼요. 저는 경찰한테 갈 거예요. 서연이 룸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조직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못 가게 해. 절대 경찰한테 보내면 안 돼. 난투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특임대에서 단련된 실력은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비켜! 서연이 한 조직원을 밀쳐내며 문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장이 뒤에서 윤정의 사진을 들고 소리쳤어요. 멈춰! 내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내 언니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거야. 나체 사진까지 찍어놨어.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이들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군복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지만 이건 가족이야.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군복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지만 이건 가족이야.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순간 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화했던 서연의 표정은 사라지고 전장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의 차가운 살기가 온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대장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서연의 변화된 기운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는 무력해서 침묵했고 언니는 생활 때문에 침묵했어. 이제 나는 말없이 부순다.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결의에 조직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연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부순다고? 여자 혼자서 우리를 어떻게 부순다는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형님, 빨리 결정하세요. 경찰이 올라오고 있어요. 2년부터 처리하고 피하자. 대장이 손짓하자
조직원 5명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전투 태세로 들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서연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서연은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팔꿈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아!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2년간의 특임대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뭐야 2년. 진짜 싸울 줄 아네.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룸 안의 테이블이 뒤엎어지고 의자들이 부서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 있었고 조직원들은 서연의 실력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2년 뭐야? 정말 군인 맞네. 단순한 군인이 아니야. 특수부대 출신 같은데? 서연은 계속해서 조직원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을 상대하다 보니 완전히 무상할 수는 없었어요. 한 조직원이 뒤에서 의자를 들고 공격해왔고 서연의 어깨에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으윽! 서연이 비틀거리는 순간 다른 조직원이 접근해서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잡았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손으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찔러 넣었고 조직원은 숨을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대장이 뒤에서 윤정의 사진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멈춰. 내가 계속 저항하면 내 언니 사진을 지금 당장 인터넷에 올릴 거야. 서연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래, 이제 정신 차렸나? 순순히 따라와.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라. 형님, 경찰이 바로 밖까지 왔어요. 상황이 급변하자 대장이 다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을 데리고 비상구로 피하자. 인질로 쓸 수 있어. 조직원들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온 이상 이들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걸어갈게. 서연이 조직원들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룸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라. 경찰관님, 저는 피해자예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경찰들도 상황 파악이 어려웠어요. 일단 모두 수갑 채워. 나중에 조사해서 가려내자. 안 돼요. 저는 강제로 끌려온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들은 서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을 일단 체포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와요. 경찰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대장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손님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고요. 뭐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강제로 끌려와서. 증거가 있어요? 여기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저 여자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서연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경찰조차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자. 거기서 자세히 얘기해요. 서연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였어요. 경찰서로 끌려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목이 꺾이고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말로 이들을 무너뜨릴 때가 온 거야. 서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서연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어깨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들어와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이 하서연이죠? 나이 31살, 현역 군인? 네, 제13특임대 소속입니다. 특임대? 그럼 상당한 실력자네요. 그런데 왜 룸살롱에서 난동을 부렸나요? 서연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일, 언니가 강제로 끌려간 것, 자신이 대신 따라간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라는 얘기네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신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증거예요. 룸살롱 측에서는 CCTV 영상까지 제출했거든요. 당신이 먼저 손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 전 상황은 왜 안 나와요? 제가 성추행 당하는 장면은? 그런 장면은 없다고 하네요.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영상이 증거가 되는 거죠. 서연은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행죄와 기물파손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군인 신분이니까 군 수사단에도 통보해야 하고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형사님, 피해자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이요? 서연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문 밖으로 아버지와 윤정이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언니, 서연아. 윤정이 달려와서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언니 잘못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아버지도 서연에게 다가와 상처난 어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아프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 상봉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상황부터 정리합시다. 하서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해 주실 분들이 있나요? 윤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제가 봤어요. 우리 서연이가 저를 구하려고 한 거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윤정은 자신이 강제로 끌려간 과정과 서연이 대신 따라간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제 몸에 있는 상처들이 증거 아닌가요? 윤정이 팔목에 멍자국을 보여줬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처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어요. 명확한 증거가 되긴 어렵죠. 그때 아버지가 분노하며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얘기요? 1년 반 동안 그놈들한테 당한 일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700만 원 뜯긴 것도 매일 협박받은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의 절규에 형사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상 명확한 증거 없이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조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어요. 뭐야, 저 소리는? 형사가 밖으로 나가보니 룸살롱 조직원들이 와서 서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여자 처벌하세요. 우리 가게 완전히 망가뜨렸다고요. 손님들도 다쳤어요. 병원비까지 물어내야 한다고요. 서연은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압박을 가하는 걸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들이 여기까지 와서 조용히 해요. 여기서 또 소란 피우면 안 돼요. 형사가 말렸지만 서연의 분노는 억제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잠시 후 형사가 다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조사받으세요. 군 수사단에서도 연락이 올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수사 대상자 신분이에요. 함부로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돼요. 서연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군에서 제대해야 할 수도 있었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무력해서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했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저놈들이 나쁜 거죠. 그래도 내가 좀 더 용기 있게 맞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윤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다 말할게. 언니, 그래봤자 소용없어. 저놈들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어.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전쟁을 선포할 때가 온 거였어요. 이틀 후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경찰서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철제 창고와 주차장을 개조한 불법 사무실. 서연은 흉기를 지닌 채 단독으로 침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밤 11시 서연은 조폭들의 본거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제 창고를 개조한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주차장,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건물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지만 특임대에서 단련된 서연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비상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올라갔어요. 2년간의 침투 훈련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2층 창문을 통해 안을 살펴보니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군인년 어떻게 됐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곧 기소될 거야. 잘 됐네. 감히 우리한테 대들다니. 그런데 형님은 어디 갔어? 3층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새로운 목표물들 리스트 정리한다고. 서연은 대장이 3층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끝에 불이 켜진 사무실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대장이 혼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모두 이 일대 상인들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진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대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지만 서연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너, 하서연? 어떻게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대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강한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밑에 있는 애들. 대장이 소리치려 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요.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우리 가족한테 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미쳤어?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돼? 서연은 책상 위의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들 뭐예요? 다음 목표물들인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제가 경찰서에서 이 모든 걸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적인 갈취와 협박, 성매매 알선까지. 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가 있어? 내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룸살롱에서 일어난 일들 다 녹음했어요. 손님들이 재개발 얘기하는 것부터 당신들이 협박하는 것까지. 뭐라고? 그리고 이 사무실에 있는 서류들도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서연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니 상인들의 개인정보와 협박 계획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걸로 당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대장이 당황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가볍게 피하며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아! 대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군인이냐? 전쟁터에선 싸움이 끝나면 집으로 가. 근데 넌 내 집을 건드렸지. 서연은 대장을 무릎 꿇게 만든 후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청입니까? 신고할 게 있어요. 조직적인 갈취와 협박 사건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0분 후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서연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통해 조직의 범죄 행위가 모두 드러났어요. 하서연 씨, 이번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담당 형사가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 조직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저에 대한 혐의는 당연히 모두 무혐의 처리됩니다. 오히려 시민의 의무를 다하신 거죠. 며칠 후 언론에서는 현역 여군의 폭력이 아닌 시민을 구한 여군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포장마차는 다시 열렸고 아버지는 조용히 불판을 닫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윤정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진호 형부도 빚에서 해방됐고 조폭 조직이 붕괴되면서 이들과 연결된 사채업자들도 모두 검거됐거든요. 그런데 서연아, 부대로 언제 돌아가야 해? 내일 복귀해야 해요. 이번 일로 오히려 표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서연은 포장마차 벽 한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쓴 거야? 아버지가 물어보자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았다. 그냥 참았던 것이다. 아버지와 윤정이 그 글귀를 읽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우리는 약하지 않았어. 그냥 참았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군복을 입고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조심히 가, 서연아. 다음 휴가 때 또 올게요. 이번엔 평화롭게 쉬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서연은 돌아보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일간의 긴 휴가가 끝나고 이제 다시 나라를 지키는 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서연을 딸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딸 또는 군인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